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살다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이 절망 속에서 계속 쌓이면 자살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외려 개인이 처한 고통이나 위기 상황, 상실감 등으로부터 탈출구로 잘못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날아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떨어지던 중 비쩍 마른 두 팔로 온 힘을 다해 세상 속으로 날개짓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날개짓을 할 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릴 절망이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트레인스포팅은 영국에서 기차가 처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긴 말로 사람들이 기차역 플랫폼에 모여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뜻한다. 이 영화의 극작가 존 호지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즉 트레인스포터는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즉 트레인스포터는 혼돈이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행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 수 있으며, 결국 트레인스포팅은 삶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삶의 번호를 알지 못하며 다만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할 뿐이라는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요?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고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트레인 포스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일약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거리에서 춤추던 무희가 하루아침에 황후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지 않은가. 노래 동크라이 포미의 주인공 에바 페론 역시 술집 여종업원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지 않았던가.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마라. 그건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태에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약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고생을 부업 삼아 가르치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주식 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 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 삼아 하던 과외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며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점들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이노 말처럼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년도 채 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여가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오는 명장면을 기억하자. 지하 동굴 감옥에서 외인이 빠져나오려고 몸에 밧줄을 묶고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장면 말이다. 마지막 단계는 꽤 거리가 먼 곳에 돌을 잡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못 잡으면 떨어져 죽는다. 이미 외인은 밧줄을 몸에 묶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깨닫는다. 밧줄을 몸에 묶는 것 자체가 실패하여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실패하여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 최후의 외인은 밧줄 없이 맨몸으로 동굴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공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결국 실증만 느끼게 된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여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이다. 새겨들어라. 훌륭한 화가는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법이다. 당신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해라. 스스로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벅참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두 번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여 보라. 당신이 허약 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가 육체적 에너지의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이 아닌 일에서 자꾸 쉬고 싶어지는 이유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이 비비꼬이고 실증이 날 때는 자기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란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노력을 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도 물론 있다.
미련하게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는 말라는 말이다. 네 번째, 긴장감을 잃지 마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식사도 제때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병사들이 건강을 해쳐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아니면 죽는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틈이 없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것이다. 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점호 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은 당신 정신 상태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배수의 진을 치라는 뜻이다.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나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스스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하는 쪽이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을 쉬면 방법이 생각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10분을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고민의 핵심은 간단하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핑계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 채용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온다. 채용될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앤드류 매튜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에서 이렇게 말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나는 올빼미 체질이어서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을 믿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라. 고민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라.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뜻이고 문제는 해답 혹은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고민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민은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실패하면 제로 점으로 내려가라.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하였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째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 하류층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뭐든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 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 제로점에서 출발하였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로점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여야 하는 미지의 불안한 공포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되는 일도 별로 없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말 이전까지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았으나 그 이후에는 허름한 적상 가옥의 2층 단칸방에서 가족 7명이 살았다. 고교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가만히가 문가리개 역할을 하는 재래식 변소를 주인집 식구들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월세로 온 가족이 살았다. 그 화장실은 여름에는 파리 구더기들이 득실대는 모습이 적나라하였고 노크라는 것 대신에 인기척을 내야 했던 그런 곳이었다. 집 주인은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부부였는데 가게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순대를 작은 손수레에 끌고 다니며 파는 수준이었다. 그 다음에 서울역 앞 양동의 쪽방 등 몇몇 곳을 더 거치게 되지만 가정집 차고에서도 살았다. 나는 몇 년을 그런 곳들에서 혼자 살았고 주거 환경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차고 한 칸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보유자금을 불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다가 28세에 집을 샀지만 1년 후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고 빚은 약 3천만 원 가까이 있었다. 나는 제로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나는 주로 번역일에서 수입을 얻었으며 번역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잤다.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에 하나 무슨 잘못 때문에 재산을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다 된다면 나는 즉시 가족을 이끌고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곳은 판잣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차고일 수도 있으며 쓰러져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다. 나의 아내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망해버렸는데도 넥타이를 걸치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다단계 판매나 보험 영업 같은 것을 하며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내는 내가 즉시 작업복을 입고 시장에서 노점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나는 언제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나는 틀림없이 부자로 산다. 돈의 생리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에겐 아파트 한 채 값인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기에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아내는 순전히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시티보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와 결혼하였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자가용 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틀림없이 앞으로 더더욱 부자로 산다. 나는 딸들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주고 싶다. 그 비결 중 하나는 낮은 곳에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아내의 반대로 인하여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딸들에게 이 세상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서의 삶을 체험하여야 나중에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서 태어나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실직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빚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생활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2억 원대의 30평형 자기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주식 투자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1억 생기게 되면 그 집을 팔아 빚을 갚고 1억 원을 갚고 전세를 구하되 가능하면
비슷한 규모의 집을 구하려고 하며 이때 전세금이 모자라면 또다시 빚을 얻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은 그대로 놔두고 빚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버는 족족 이자에 원금을 갚아 나가니 사는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들은 생활 수준을 저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내 주변에 9천만 원의 전세를 살면서 빚은 1억 원을 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연봉 2천만 원대의 봉급 생활자였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진퇴양난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권유한 방법은 있는 것을 다 처분하여 빚부터 갚고 달동의 월세방 하나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판잣집에서 어떻게 애들하고 산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였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연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평생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 것이다. 너에게 보이는 해결책은 일확천금이기에 복권이나 주식 같은 것에 눈이 시뻘개지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생활비를 극도로 줄이고 자신이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밤에 포장마차라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 어릴 때 가난을 맛보는 것도 행운아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든지 불법적으로 콩팥 같은 신체의 일부라도 팔아 빚을 갚든지 해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돌을 빌려준 사람들이야 망하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면 외국으로 온 가족이 다 야반도주하는 방법도 있다.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하면서 전셋집은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월급 압류가 들어올 것이므로 직장은 그만두고 세금 안 내는 다른 일을 해서 생활비를 몰래 가족에게 전달해라. 외국에서 살 자신이 없고 이혼은 아내가 반대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다. 술 한 방울 먹지 말고 아주 예리한 면도칼 하나를 사고 가족 사진을 앞에 놓아라.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거울 앞에 서서 내 목에 흐르는 핏줄 바로 위에 칼을 갖다 대라. 너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가족은 너를 평생 패배자로 도망자로 기억할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라. 그래도 죽고 싶다면 되져버려라. 그러나 죽은 뒤 그런 식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죽을 각오로 처음부터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판잣집으로 가서 월세살이를 하란 말이다. 5년만 지나면 모두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왜 재산을 갖고 이민을 간 사람들보다는 빈털터리로 이만을 간 사람들이 그 낯선 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며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의 희망으로 쌓여만 간다. 돈이 쌓이고 희망이 쌓여간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힌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이다. 그것이 바로 절망이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이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라.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